서울대, 연대, 고대를 중심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어떤 경향이 있을까요? 학교별로?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이제 일단은 연대랑 고대를 홍sen 선생님이 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쪽에 조현 선생님도 저 연대랑 고대에서 저런 내용을 주셨어요. 일단은 먼저 홍sen 선생님께서 저거를 짧게라도 해주시면. 연세대는 거기 이 증명을 통한 답안 유도는 약간 좀 자연계열 쪽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긴 한데, 인문계열 쪽에서도 결국은 논리성에 관련된 질문들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반면 고려대는 제대로 알고 있나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 대학의 차이점이 약간은 좀 논리력을 통한, 그냥 추론 능력을 통한 이제 지식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고려대학교는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념에 대한 설명, 이런 좀 형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도현쌤은 이제 서울대를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서울대 인문계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 안에 조그만 그 소문항들이 한 2개, 많으면 3개까지 이렇게 있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 소문항들이 사실은 그냥 마구잡이로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갈수록 뭔가 더그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앞에 있는 소문항을 배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부분 뭐 1-1 문제를 그 결론을 가지고 1-2 문제로 접근할 수 있고, 1-2 문제가 1-3 문제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소문항 간의 어떤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얘네가 묻고 싶어 하는 거는 결국에 마지막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소문항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서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뒷부분에다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대답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계에서 과학, 물화생지 이렇게 물어보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소문항 간의 유기적 관계가 이렇게 인문계나 또 자연계 수학처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작년에 그 UFO 문제가 물리학과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뭐 그냥 아예 물리학을 전체를 다 뒤집어 엎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1-1, 1-3, 1-4가 연계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물리학의 뭐 빛의 파동이든 뭐 입자에 관련된 얘기든 뭐 되게 다양한 분야로 쫙 확장을 해서 물어보는 형태여서 그냥 유기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좀 병렬적인 관계로 보였고, 항상 인문계 쪽이랑 수학 파트는 그냥 소문항 간의 유기적인 논리성 구조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중에서 참고하시면 준비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런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주로 이제 서영고 면접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 처음에 왔을 때 네. 제시문 기반 면접 수준? 그게 어느 정도 돼요? 일단 이게 그 기본적으로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이면 되게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인문계든 자연계든. 자연계도? 네.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서울대를 쓸 수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거 하고 다른 안 해본 애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준비를 시켜보면, 근데 준비를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훨씬 준비를 하는 쪽이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인문계 쪽은 다들 쉽게 잘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연계는 아무래도 이게 그냥 문제를 풀어보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수학이든 과학이든 어떤 기본적인 학업 역량의 차이에서 문제를 접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학업 역량이 좋은 친구들이 잘 받아들이는 편이고, 인문계 쪽은 그 익숙해지면 이제 그 논술 푸는 구조에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따라오는. 자연계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바탐2 거의 배워본, 물론 지금 3학년 다 하긴 하지만 안 했던 친구들, 이제 학과에 따라서 좀 선택 과목이 틀리잖아요. 하다가 도망가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못하겠다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면접이 자연계열에서 과영제고가 유리하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죠. 그 서울대는 그렇고. 요즘 학생들은 그냥 답을 도출해내는 기술적인 부분들에만 좀 투자를 많이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약간 좀
부족한 게 사실 맞아요. 과영제고는 그런 실험이나 원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학습을 중심으로 이어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쉽게 좀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답을 그냥 무조건 답을 맞춰야 돼라는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답이 틀리면 면접관이 중간에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주거든요. 그걸 받아서 오히려 수정을 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보인다면 더 좋은 평가를 맞아요. 그래 고쳐가지고 가르쳐줘서 이렇게 고쳐서 풀고 붙고 그런 친구들 얘기도 다 그렇죠.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중간 과정에서 이런 개념과 이런 내용들을 적용해 나가는지를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켜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고대도 비슷하죠? 그런 네. 경향은?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뭐 수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거나 이게 맞아요? 라고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서 바로 바꿔서 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식의 깊이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순발력도 있다는 뜻이고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의지도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또 긍정적인 사고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듭니다. 근데 이제 연대랑 고대가 이제 두 분 말씀해 주신 거 비슷한데 그 중에서 그 조현쌤 주신 것 중에는 연대의 풀이 시간과 답변 시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은 그 서울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서울대는 꼬리 질문이 시간상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세대하고 고려대는 그 면접 구조나 시간 문제 때문에 꼬리 질문이 나오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약간 또 마음을 놓고 괜찮은 것 같고요. 연세대는 알다시피 그 비대면 이제 녹화 면접으로 되니까 내가 이제 답변 녹화하면 땡이고 기본적으로 꼬리 질문이라는 거를 피드백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표 그래프 해석이 굉장히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인문 자연풍이 저기에 나오니까 저걸 잘 활용해서 자기 답변의 근거로 삼아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제일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8분 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8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인가? 가르친 입장에서도 고민이 될 정도로 풀이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직관적으로 팡팡팡 이렇게 답변을 구상을 하고 면접장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구조여서 학생들이 가장 시간 압박이 컸다라고 그 피드백 주는 학교죠. 연세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답변을 이제 녹화를 하는데 그 녹화가 이제 최소 2분에서 5분 정도 녹화를 하거든요. 처음 와가지고 수업을 시켜보면 애들 답변하는데 30초도 안 걸리는 경우가 해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윤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애들 그냥 답만 내는 경우가 있어서 1번의 답은 요거, 2번의 답은 요거, 그래서 끝 이렇게 되는데 근데 남들은 2분 동안 녹화를 하는데 최대 5분까지 가는데 자기는 30초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과정에서도 왜 그렇게 판단했고 그렇게 이런 근거로부터 어떻게 답변이 도출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죠. 근데 이게 학생들이 안 가르쳐주면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훈련하는 거, 시간 감각에 대한 익힐이 필요하고 고려대는 인문계는 서울대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문안 간의 어떤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되게 중요해서 서울대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유효하고요. 자연계는 문안 간의 어떤 유기적 관계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과학,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출제가 됐는데 1-1번 문제는 생명 쪽의 파트에 물어본다랄지 1-2는 화학으로 물어본다랄지 1-3은 물리학이나 뭐 지구과학으로 물어본다 뭐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문항이 좀 독립돼 있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거 고대 자연계는 항상 통합사회에서 나오는 사회 현상에 적용하는 문제들을 물어봐서 이 자연계 친구들이 그런 거 생각 별로 안 해본 적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준비를 좀 미리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기 우리 빛나는 시간들님이 고려대 설명회에서 본인의 논리를 빌드업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다는 말이 이런 말씀들이 진짜 되게 중요한. 연대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로 그 예를 들어서 연대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그 30초 걸리는 것처럼 했을 때 실제로 그게 대면 면접이면 그 면접관들이 그렇죠. 조금 더 설명해보지 뭐 이런다거나 아니면 뭐 이건 왜 이래? 뭐 이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 되는데 이건 녹화니까 자기가 답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 부분이 그 시간에 대한 적응,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이 어쩌면 집에서 연습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순발력이 없으면 진짜로 이거 물론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마지막에서 뭐 어떤 식으로 면접 대답을 두괄시, 뭐 미괄시 뭐 이런 것도 여쭤보고 할 건데 그런 것들이 약간의 센스와 그 다음에 안 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약간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증명해 나가는 하나의 논리가 있잖아요. 그것과 배치되는 논리에 대해서도 생각할 여유가 있나 없나. 음.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여지는 있다. 뭐 이런 것들까지 좀 생각할 수 그래서 우리 있어요. 아까 그 예전에 면접했던 학생이 수기 써준 거 중에서 그 자기가 어느 학과에 지원했는지를 좀 생각해봐라 하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답변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 있지 않았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좀 한번 같이 공유해 주세요. MMI에서 있었던 네네. 문제인데요. 이게 MMI는 기본적으로 그 예비 의대생들이 그쵸, 예비 네.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답변하는 구조라서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학과에서 지원을 하는지 어떤 학과에 지원하는지에 따라 좀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들었던 문제는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냐 이랬으면 만약에 내가 사회학과를 지원하고 싶으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이득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비원들의 어떤 노동자로서의 어떤 경비원들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 점, 부정적인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비교 형량해서 어떻게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의대생이라면 요거를 이제 자기 인재로 가지고 치환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용 로봇이랑 외과 의사가 서로 하는 일이 다를 텐데 그게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고 의대생이라면 당연히 환자의 어떤 가장 최고의 처우를 받을 수 있는 환자를 우선하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환자의 입장에서 먼저 고려하는 쪽으로 답변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질문지를 보고 완전 감동이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는 내가 어디에 지원했는지를 생각하는 거가 정말 중요한데 그냥 되게 이상적인 답변을 향해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질문의 포커스를 저분이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나한테 나의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질문을 보면서. 이렇게 제신 말고도 그 상황을 주는 형태의 그러니까, 문제들이 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먹는데 동생이 갑자기 나 오늘부터 비건만 먹을 거야. 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빠로서 네가 어떻게 얘기할래? 예. 가족으로서 어떻게 얘기할래? 물어볼 때도 뭐 당연히 학생 그 동생의 어떤 인권이나 의사를 존중해서 답변을 하는 쪽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만약에 의대생을 물어보는 자리였다면 예비 의사로서 비건식이 과연 이제 영양학적으로 분명히 될 수 있는지 또 이것만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 있는 전공에서 그 예비 그 전공학에 대한 어떤 예비 학도로서 답변을 하는 방향을 좀 결정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와중에서도 좀 퀄리티 높은 답변을 뽑을 수 저는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왔던 여러 가지 대답 중에 맞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제시문 기반 면접의 준비가 서류 기반 면접과 조금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준비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드려봤는데 연구센터장님은 이제 그 성학수양 평가를 말씀은 하셨지만 이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하셨고 그다음 이제 자연계에 있어 특별히 저 부분을 말씀 주셨거든요. 저거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선행학습 영향평가지가 학교들마다 다 발표를 했죠. 그 안에 보면 기출 문제와 출제 의도와 방향성 혹은 뭐 예상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 같은 것들까지 올려져 있는 학교들도 있기는 한데 설명이 되게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상당히 좀 단편적으로 좀 올라와 있는 게 대다수고 출제 의도에 대해서도 그냥 무엇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형식, 약간 문제를 재반복하는 느낌으로만 좀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다기보다는 아 이런 거 그냥 물었구나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조금 그냥 자연계는 그래도 원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을 많이 한다. 기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결국 그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다른 데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좀 문제들을 출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순히 답 하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수학과 과학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립되어 있는 기본적 개념이나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나간다면 더 좋은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유현 쌤은 이제 유현 쌤, 우연 대표 강사님. 그래서 논술적인 접근을 네. 이제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네. 짧게 설명 한 번만 혹시 해주시면. 이제 논술학원 처음 가면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 중에 문제를 어떻게 받으면 어떻게 순서로 풀어야 되느냐 했을 때 먼저 논제파, 계류 작성, 답안 작성, 그리고 퇴고 및 검토 이게 이제 일반화된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제시문 기반 면접도 저는 일종의 미니 논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논제파 파트는 일단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좀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문제 받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애들이 막 제시문부터 부랴부랴 막 읽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제시문부터 읽기보다는 문제를 먼저 정독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답변 1번 문항에서 답변해야 되는 게 뭐냐 이런 거를 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근거를 이제 제시문에서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제시문부터 읽기보다는 문제부터 정독하고 제시문을 읽고 그래서 문제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 그리고 그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개요를 뭐 손으로 쓰든 머리로 쓰든 개요를 작성할 텐데 이게 사실상의 실질적인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이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직접적인 정답이고 그거에 따른 이제 근거를 이게 왜 결론인가에 대한 근거를 대는데 그때 이제 제시문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대학 측에서 준 자료니까 거기 있는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다가 원용해서 근거로 삼고요. 그리고 이제 답변 시켜보면 결론은 요거고 이런 거를 근거로 생각했습니다라고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근거에서 어떻게 전개를 해가지고 사고 과정을 거쳐서 결론까지 도출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난 문장 하나 근거 뭐 한두 개 찾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거에서 결론까지 도출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논리 전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게 이제 실질적인 답변 내용이고 답안 작성은 이제 그거 들고 그대로 가서 면접장에서 답변하면 됩니다. 당당하게 자기가 풀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되겠고 뭐 논술에서는 뭐 퇴고를 하고 검토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면접은 사실상 퇴고를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꼬리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거를 자기가 아까 방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논술의 준비 방법이 그대로 제시문 기반 면접에 준비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적게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정답은 없는데 여기 지금 학부모님 한 분도 여쭤보셨고 면접 준비 시작 시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정답은 없다고 말씀드린 게 학생들 따라 다 케이스도 틀리고 그러잖아요. 그냥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좀 몸은 현답으로 답변을 주신다면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걸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은 만약에 지금 수험생 고3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 시점에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보다 수능적으로 좀 집중을 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있는 면접이나 이런 그거는, 학교들은 네, 그러지만 해야겠지만 우리끼리 웃으면서 그냥 1차 합격하고 그러니까 수능 이후 것들은 준비해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네. 수능 치르고 난 다음에 집중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수능 끝나고 네. 특히 이제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네, 좀 틀리니까 그다음에
팀장님요? 저도 영준 센터장님하고 말씀이랑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그 면접만 놓고 따지면 준비 많이 하면 할수록 능숙해지죠. 그렇죠. 그거는 네. 확실한데 이 문제가 1차를 붙을 수 있는지를 장담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모종의 이유로 강력하게 이렇게 확신이 있다면 준비를 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을 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결국 1차 붙고 지금 시점에서 그 1차를 붙고 이후에 준비를 해도 다들 준비 잘해서 붙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충분하고요. 그리고 수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수능으로 서울대를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성적을 가져놨고 그러고 나서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을 보러 가는 거나 직위 면접 보러 가면 그것만큼 당당하게 자신 있게 흔들리지 않고 면접 볼 수 있는 물론 네. 최저가 없는 전형만 쓴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야 면접에 최선을 준비를 다하는 게 맞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쓸데없고 붙을 것 같은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케이스도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금 학습의 집중력을 잃지 않게 좀 해주시는 게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끼리 좀 미리 봐뒀다가 이제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한테 어렵대더라 이런 말씀보다는 이렇게 필요한 시기에 잘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용도로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끝에 여기서 시뮬 어떤 식으로 학생들 돌리고 1대1 면접 어떤 식으로 진행시키는지 그렇게 간단히 좀 미리 여쭤볼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대기 손자 준비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좀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앞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여서 꼬리 질문에 대해서 재심기와 면접에서도 꼬리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연대는 아까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물리적으로. 근데 이제 뭐 오답을 얘기했을 경우 답변이 부실할 경우 힌트를 주기 위한 경우 또는 워낙 탁월해서 추가적인 역량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꼭 넣고 싶었던 건 저 마지막 부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불합시키기 위해서 트집 잡기 질문은 없다.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와준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거를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혹시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말씀하실 게 보통 이제 면접관이 오늘 답변들이 좀 불친절하세요, 전반적으로. 면접관이 두 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특히 질문을 많이 하는 면접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면접관이 되게 부담스럽죠. 학생 입장에서. 하지만 오히려 그 면접관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질문을 던져주는 게 나에 대해서 더 보여봐라, 더 이야기해봐라 이런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분이 그 면접관이 확실한 내 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얘기하면 제가 각 설명회 같은 데 있으면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하는데 어디서 그 서울대 입학처장님 인터뷰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제가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서울대에서는 그 면접을 학생과 면접관의 어떤 대화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게 이제 주고 가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문제 풀었으니까 이거 대답 잘한다. 이게 끝이 아니라 면접관이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면접관이 지금 던지는 꼬리 질문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그 꼬리 질문이 본인 도와주는 거니까 그것만 잘 따라가서 저도 충분히 붙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잘 따라가도 충분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수경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두 문항 정도 보는데 일단은 그 수학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문제는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든 풀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참가해보면 두 번째 문항은 보통 못 풀어요. 못 푸는데 어떤 애는 아예 손도 못 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친구는 어느 정도 가다가 나는 경우도 있고 시뮬레이션 할 때도 옆에 계신 이제 수학 선생님 면접관이 이제 힌트 던져주시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끝까지 도출해서 답까지 유도가 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그거를 받아 먹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문항 다 풀면 당연히 높은 확률로 붙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 문항 풀고 한 문항을 이제 꼬리 질문 통해서 힌트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답변을 이제
도출해내면 그 친구도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우수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다 우수하니까 그 학교 1차를 통과하고 면접을 보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교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학교를 빛내주고 나중에 뭐 상도 타가지고 오고 그런 아이들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지금 약간 삐걱했지만은 그런 기회들을 얼마나 잘 잡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 좀 도와주시면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 선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너무 당황하니까 그 순간에 못 끌어내기 때문에 그때 조금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게 결과에선 다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던 제가 경험했던 거 하나 좀 더 네, 보시면은 그 굳이 꼬리 질문을 이렇게 면접관만 학생한테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네. 저는 여기까지 풀었는데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해결 못해서 못 풀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안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더 완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물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지수에서 서울대 원자력공학 붙은 친구가 그해 수학이 엄청 어렵게 나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 포인트를 그랬는데 옆에서 한마디 딱 해주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붙었어요. 그 한 포인트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그렇죠.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학업 네. 능력이 있다는 뜻이니까. 네. 예. 그리고 그거를 응용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그치,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정도면 내가 이 정도로 주면은 네가 알아먹을 수 있지 않겠니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